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오늘 처음 맞았어요. 아, 좋네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한 분 오셨잖아요. 네. 예, 오늘은 초록색으로 온몸을 포장하고 오셨어요. 이거 로스쿨 경책대학원 선배님이십니다. 학연 지연 네, 올해는 학연 끊어야 됩니다. 저랑 10년 후에 뭐 무슨 매일 이렇게 먹을 때 같이 함께합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는 네, 사이. 음주 가무를 약간 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주도를 배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입고 있으니까 네. 이승영 아나운서의 활약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에는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화제가 되는, 관심을 모으는 재벌가가 사랑한 톱스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90년대 최고의 여배우로 손꼽혔던 고현정 씨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여행 에세이를 내면서 다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고현정 씨의 결혼 이야기와 그녀의 가슴 아픈 모성애의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만면일감 아우라 품위 정용진 씨와의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은퇴하겠다. 나는 정말 고현정이가 불쌍했어요 그 당시에. 고현정 씨가 시집을 갔는데 그 동서들이 모여서 영어로만 얘기 안 된다. 주눅 들어있고 굉장히 우울해 보였거든요. 2년 차 접어들었을 때 이혼에 대해서 서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 것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 게 각자의 외도 때문이었다. 고현정 씨 음독설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약을 먹었다 이런 소리 파다하게 퍼졌었거든요. 자, 고현정 씨는요, 남자분들도 당연히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지만 이분의 나이가 사실 올해로 이제 45. 예. 근데 여자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피부 대통령.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방부제를 19, 30분마다 복용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의심할 정도로 여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워너비 피부를 가지신 분이죠. 네. 사실 고현정 씨는 지금도 너무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어요. 네. 이분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몇 명 있으실 거예요. 오, 있어요? 아, 미스 코리아 출신이죠. 그때 진짜 예뻤는데 김혜련 몇 선생님 년도? 잠깐 저쪽 방에서 호빵이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빈대. 빈대떡 아니 그 빈대떡처럼 정도로 생기지 않았냐 그랬는데 기니 지금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얼굴이 좀 이렇게 컸죠. 동글동글하고 누가 봐도 만면일감 이런 식으로 잘생긴 좀 얼굴이. 스타일이 좀 나 같은 스타일이라 그러나 동글동글해가지고 빈대떡 지금 스타일. 고현정 씨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때 나는 머리가 그 사자머리. 네, 사자머리. 그때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때 89년도인데 네. 그때 미스 코리아 선으로 당선됐을 때 네. 그죠? 안녕하세요. 2번 미스 서울 오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34번 미스 서울 고현정입니다. 고현정 양은 올해 18살, 172cm의 개 53kg입니다. 올 많이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어려서 못 해봤어요. 네, 몇 살인데요? 19입니다. 촌스럽다. 근데. 그러니까 키도 월등하고 아마 고현정 씨 이후로 더 키 큰 미스 코리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뭐 오영경 씨가 예쁘다, 고현정 씨가 예쁘다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사실 고현정 씨는 역대 미스 코리아 50인이 뽑은 최고의 1위에 선정이 될 만큼 모태 미녀다. 뭐 이렇게 네. 입증된 미녀라는 저도 얘기죠. 89년에 그 중계를 지켜봤거든요. 네. 그때는 굉장히 그게 열기가 그렇죠. 뜨거웠는데 진짜 그냥 예쁘기는 오영경 씨가 훨씬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목조목하니까. 그런데 아우라, 품위 19살인데도요. 그냥 TV를 지켜보는데도 뭔가 그런 고상함?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뭐 지적인 느낌이라 할까? 그런 게 상당히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진이 오영경 씨가 됐던 해인데 남자분들은 고현정 씨가 진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몰아가고 그때는 문자 이런 게 없었어요. 문자 투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면 1등, 2등 진선할 때 문자 투표 받고 그랬잖아요. 오영경 둘다 씨한테 이거는 죄송하지만- 전문가가 있어요. 미인 분석 전문가. 아니 투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전 국민이 다 투표했어요. 아, 문자 그래요? 투표했나요? 그럼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나는 7번, 나는 4번. 정말 그렇게 됐죠. 안 한 집이 없었다니까. 집계가 안 됐죠, 근데. 근데 이상하게 1, 2등은 대충 맞는다. 맞아. 사람 눈에 공통점이 있나 봐. 그때 오현경 씨, 고현정 씨는
바로 쟤네들은 진선이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랬다고 하니까 그해 이제 오영경 씨가 진이고 고현정 씨가 선이죠. 네. 예, 그게 사실은 그 유명한 미용실 싸움에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M, S 이랬는데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마샬 미용실, 세리 미용실. 맞아, 마샬 세리. 고현정 씨가 마샬 미용실 출신이고 오현경 씨가 세리 미용실인데 세리가 연속으로 그 즈음에 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확 떴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미용실 때문에 안 된 건가? 뭐 이런 소리까지도 하고 그 전에 세리가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마샬이다. 그럴 줄 그런 줄 알았는데 세리가 이렇게. 들어갔군요. 세리세리. 네, 연결이 됐네 아주. 이 원래 세리 미용실 원장님도 마샬 출신이에요. 거의 원격격인 마샬인데 그 이제 미용실하고 미스코리아과의 관계 혹은 또 뭐 권력 싸움 뭐 그때 정점이 이제 80년대를 볼 수가 있는데 홍여진 씨는 어디 출신? 저는 몇 이제 년도? 79년도 미스코리아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어느 밝히는 미용실?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선 나름대로의 뭐 자격지심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더 많이 잘 나가는 사람이 미스코리아 진보다는 선이 더 많습니다. 그럼 미스 코리아 최초로 상궁 연기를 하신 어마어마한 대왕 데뷔도 아니고. 저런 놈을 봐봐. 하여튼 70년대는요. 우리가 한 65명 정도 나오면은 한 40명은 동네 미장원에서 불고데기라고 그래서 불에다가 종이 말아 갖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때는 그 동네에서 하고 저는 그나마 이제 또 제일 잘 나간다는 이제 명동에서 조이 미용실이라고 그때 이제 잘 나가시는 그렇게 선배 그 연예인분들이 자주 다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생으로 막 떠오르는 미장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샬 미용실. 그게 명동에 2층에 있어갖고 거기에서 미스코리아가 한번 나오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뭐 거기는 줄 서서 머리 고데해야 돼요. 진짜. 그 정도였을 정도로 마샬이 난 71년부터 다녔는데 마샬을요? 그럼. 우리 오래됐어. 때는 원래 그럼. 오래됐었군요. 조이 미용실. 마샬에서 신부화장을 했어요. 하정수 원장님. 네. 미스코리아가 다니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아나운서들은 머리를 너무 부풀려서 사자머리를 해놓으니까 아나운서들은 자연스럽지 못해서 못 갔거든요. 그 사자머리를 하는 게 왜 저렇게 하나 저도 어릴 때 신기했는데 키가 아니 얼굴이 작아 보여요. 보이려고 네. 머리를 부풀렸다고. 근데 사실 부풀리면 얼굴이 더 커 보여요. 그럴 수 그리고 있는데. 머리 감을 때 말이야 이 사자머리 하면요 머리 감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맞아요. 이게 엉켜가지고요 머리 이만큼씩 빠져요. 남자가 머리 한번 감으면. 남자가 이게 쓰다 보느라 손 잡히면, 넣으면 네. 안 나오잖아요. 김영자 씨가 71년도부터 다니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마샬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년간 미스코리아 진만 15명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김성희 씨, 서정민 씨, 염정아 씨, 이영현 씨 등 약 120명의 미스코리아를 만든 그 하정순 원장의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이때부터 아마 그 세계의 은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평상시에는 이제 원장님 부르지만 또 작은 미용실들에서는 이제 샵마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 속칭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샵마? 네, 샵에 있는 어머니. 샵마. 샵마스. 아니 근데 원장님의 그 여파가 어느 정도 큰지는 항상 보면 이제 나중에 수상을 하면 수상 소감을 뭐 그런 처음에 이제 뭐 나와서 자기서 안녕하십니까 미스 서울진 참가번호 18번 안선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미스코리아가 된다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천해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미용실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인데 고현정 씨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용실을 통해서 미스 데뷔를. 코리아 추천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그 되고 싶은 사람들이 미용실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용실들은 그 명성을 유지하려면 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가 고르는 것도 있는 거죠. 아이고. 사실은 고현정 씨는 어려서부터 키가 컸기 때문에 뭐 키 크고 예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는 뭐 창경원에 원숭이 될 일이냐, 뭐 싫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미용실에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미스코리아가 되면 학교를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때 이제 고3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전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앙역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어떻게 미스코리아를 나가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전학 가가지고 출전을 하고 그래가지고 미스코리아 선이 되게 됐죠. 그 당시 마샬을 네. 고3이 가서 우연히 가서 긴 머리를 잘라 마샬 갔다는 거는 그렇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심점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야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는 게 마샬을 보낸 거 자체가 그 뭔가 자체가 픽업이 될 만한 뭔가 외모다라는. 픽업이 될 만한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일숍에서 우연히 고현정 씨 어머니를 봤어요. 네. 네. 근데 어머니는 의외로 호리호리하고, 네. 요즘 그 어머니는 또 그 서희명 씨 원장님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서희명 씨라고 또 있었어요. 예. 그분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때 PD 대사에 엄마가 좀 설친다, 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을 들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 네일숍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매너가 좋다고. 아니 근데 어머니가 벌써 네일샵을 다닐 적에는 나도 안 다니는 네일샵을 다닐 적에는 얼마나 좀 근데 미모에 아직도 다니시겠어요. 관심이 많으신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고현정 씨 얘기잖아요.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탁 튀어요. 막 달땡이같이 뽀얀 얼굴을 해가지고서는 아우 쟤는 정말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할 정도로 이게 탁탁 튀었어요. 아까는 빈대떡이 아유 내가 그냥 아이 그건 그냥 한 소리고 빈대떡이 달떡이로 바뀌었습니다. 재미나게 한 얘기고. 예. 고현정 씨, 배우지요.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샬명 씨 하종순 원장님도 워낙 주변에서 얘 좀 미스코리아 안 될까요 하고 많은 사람을 봐왔잖아요. 근데 딱 고현정 씨가 들어오는 순간 아 쟤는 진감이 걸어오는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한 미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칭찬을 하셨고요. 근데 어쨌든 뛰어난 미모였다는 거는 뭐 이렇게 이미 밝혀지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혹시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당연히 아버님이 미스코리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미스코리아 자체가 나가면은 우선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연예계 쪽에 진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고 만약에 실패할 경우 그런 부분에 두려우니까 아버지도 반대를 하셨고 아니 집에서 노는 것도 실패했더라도 연예계가 낫지. 아까 고현정 씨가 고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수영복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3이 좀 출전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지 사실상 그 나이 제한으로는 큰 문제 없이 했던 것 같고요. 고현정 씨가 이제 미스코리아 될 때는 그 지덕체를 잘 갖추어서 되신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형미인이냐 이렇게 자연미인이냐고 질문했더니 사실 살짝 고쳤다. 눈하고 코는 누가? 고현정 씨가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 약간은 고쳤다는 게 이제 본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현진 씨도 고쳤죠 좀. 성형외과가 70년대는 진짜 성형외과가 없었어요. 눈쌍꺼풀이나 코 수술 어디서 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정형외과나 산부인과에서 눈쌍꺼풀 수술하고 그랬어요. 안과에서. 산부인과가 손재주가 좋대요. 홍현진 씨는 아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코가 여기 매부리 코인데 어렸을 그때 뭐가 떨어져 갖고 넘어져 갖고 우리 엄마도 수술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형외과에서 했어요.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하셨군요. 네. 여자가 태어나면 팔자 세다고 그래갖고. 그거 안 해도 살짝 세잖아요. 그거 안 해도 살짝 세잖아요. 여기가 더 세면 어떡할 거래요, 내가. 서인들 각각 좀 나누고 아름답게 해요. 예, 자, 대찬 가시죠. 인생 계속 가려면 누군가 다 무너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만 네, 무너지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미모를 자랑하는 고현정 씨인데 어린 시절이 또 궁금해요. 네. 그 전라도 화순에서 태어나가지고 실제로 자라기는 그 광주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건축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뭐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고현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챙겨야겠다 이런 좀 속이 깊은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썩인 적도 거의 없고 아마 요즘에도 굉장히 키가 큰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키가 큰 분이셨는데 그런데 좀 외모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지금 고현정 씨 키가 1m 72cm.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키래요. 그때 당시에는 또 키가 워낙에 또 남들보다 크다 보니까 운동부, 뭐 배구, 농구 이런 부에서는 막 스카웃 경쟁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는데 막상 고현정 씨는 체력이 또 운동을 할 그런 체력은 못 됐었나 봐요. 그래서 빈혈도 좀 있었다 그러고 밥을 다 한 공기 자신한테 주어지면 다 먹지를 못해서 어른들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흰 밥을 또 억지로 먹다가 토하기도 하고 또 그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통을
통증을 좀 자주 호소해서 병원을 가면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에 또 하얗고 마르고 키가 큰데 빠른 걸음으로 슉슉 걸어 다니니까 별명이 또 귀신이라는 어렸을 때 장난스러운 별명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정말 달라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긴 다리와 긴 팔을 후적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고현정 씨는 이 큰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대요. 이렇게 뭐 소풍을 가면 아, 저 선생님 참 애떼고 이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눈에 튀었고 자기는 고무줄 놀이도 편하게 못하고 나는 이렇게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앉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꼬다난 보릿자루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뒤에 있으면 학부형이 앉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본인은 그렇게 이렇게 껑충한 키가 너무 싫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를 쓰고 반장을 했대요. 반장을 하면 이렇게 작은 키 앞에서도 이렇게 선두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반장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그냥 어릴 때 키 큰 그 에피소드 계속 쓰는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하는 거 보니까 꽤 그게 영향이 많이 남았는 거예요. 이 여행 에세이집 낸 거인데 거기도 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컨대 주위에서 초등학생 때 20살짜리가 나이 속이고 학교 다닌다 이런 수근수근한 소리를 들었대. 기가 막힌 얘기죠.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네. 실제로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 회수권이라고 그래서 버스 탈 때 내잖아요. 걸리지, 많이들 커서. 겪는데 학생이 아닌데 학생표네요. 값이 맞아. 싸니까. 그러면 소큰이라. 차장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안내양이 막 째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고 그런다고. 10장짜리를 한 13장으로 그렇지, 3장으로. 13장은 11장. 11장까지는 양심적인데 그걸로 이거 잘. 아니, 수업 시간에 그 그리는 애 있었어. 아 그리고 진짜 이게 똑같이 그리는 애 있었어. 미술반 애들 있잖아요. 회수권을 만들어서 회수권 그려. 풀었어요. 맨날 그것들이. 자율학습 내내. 회수권 나오니까 갑자기들 흥분해. 그러니까 고현정 씨도 그 회수권 한 장 내면 막 뭐라 하니까 이제 2장이라도 차라리 내버리겠다. 이러면 뭐 그리고 이건 아주 기이한 건데 말이에요. 그 키 큰 것 때문에 받는 시선이 있으니까 가끔 막 신경질 난다 그러면 그걸 삭발을 해버렸대요. 어머. 삭발을 해버렸대요. 어머. 그거 좀 희한하죠. 근데 뭐 본인이 한 안 그럴 얘기니까 것 같은데? 사실이겠죠. 삭발을 그래, 해버렸대. 그렇지. 그래서 색깔이 좀 있네. 내가 90년도인가 바리깡으로 밀어, 90년도인가 91년도에 우리 미스코리아 모임인 노건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노건의 모임을 하는데 딱 단상에서 누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다 보통 보면은 사회자가 따로 없어요. 몇십 명이 모여도 이제 제 선배가 나가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몇 연도 수대로 이렇게 앉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회자식으로 누가 나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딱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딱 잡고. 걔한테 꼼짝을 않는 거예요. 말하면은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듣고. 근데 그게 고현정이었어요. 애가 그 정도로 화술도 좋았고 딱 카리스마가 딱 MC를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보셨죠. 네. 이분이 지금 우리가 탤런트로 알고 있고 배우. 유명한 배우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고 기자님? 처음에 한 건 말씀하신 대로 배우가 아니었고 리포터였습니다.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도 약간 의외성이 있어요. 원래 그 프로그램의 지인이었던 오인경 씨가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지인이 바빠가지고 선이 대타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쇼를 제작하던 MC가 그걸 발탁을 해서 MC로 발탁을 했어요. 그때 프로그램이 쇼 토요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MC도 보다가 여러 가지 뭐 장기가 많으니까 꽁트도 많이 선보였었거든요. 언제나 유익한 주말의 시작. 후회 없는 선택 생방송 토요대행진의 고현정입니다. 서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궁금해한 얘기 모두 전해드려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나 20년 전 예능에 출연해서 숨겨둔 끼를 유감없이 발휘한 그녀. 반가워요. 물놀이요. 귀나마. 랄랄라 귀나마. 랄랄라 귀나마. 근데 또 꽁트하는 모습을 보고 또 드라마 PD가 또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게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말숙 역할인데 처음에 대타로 주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서 조금 더 큰 성공을 하나씩 얻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추나무 사랑 관련해 고현정 씨가 출연을 할 때도 그쪽에서 고현정 씨 출연 여부에 놓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대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너무 크니까 배역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고현정 씨 절친이 있어요. 이미연 씨하고 절친인데 이미연 씨는 당대 탑스타였어요. 근데 고현정 씨는 거의 신인급이었는데 이미연 씨랑 상의를 많이 했대요. 이런저런 상의를 많이 했는데 이미연 씨가
이런 배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황말숙은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름 자체도 말숙, 황말숙이라는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연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하차를 하면서 상대 역인 최성준 씨도 같이 하차를 하게 된 거죠. 극 중에서 결혼하는 거. 앞에 걸어가는 시골 아가씨의 정체, 바로 고현정 씨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건 진짜 남자들이네요. 말숙 씨!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이 삼시가 있는데 뭐 때문에 또 맞선을 붙냐고요. 삼시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몽둥이 매맞고 싶어요? 놀부 어르신한테 매맞을 각오 벌써 다 돼 이슈. 야! 말 조심해. 뭐 어째? 놀부 어르신? 제가 봤을 때는 그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방송계나 영화계나 이런 데 진출하면 기회가 다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자리라도 뭐 MC라도 해보고 리포터도 해보고 배역도 맡아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 차이가 생겨요. 세월이 지나서.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대추나무 것처럼 걸렸네. 좀 어색해 보이는 시선까지 받아가면서도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승자.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덜컥 얘는 미스코리아니까 하고 특별 대우를 해갖고 뭐 그냥 황금마차 타고 온 게 아니구나 싶더라는 게 느껴져요. 사실 그 고현정 씨 저는 이렇게 쇼 토요대행진 때는 정말 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약간 과한 스타일이잖아. 머리가 이렇게 부풀려져 있고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도 항상 시원시원하게 웃는 그 호방함이 너무 좋았고 주변 방송가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신인급이지만 그 담력만큼은 타고난 것 같다.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승승장구의 이제 길에 접어드는데 광고 쪽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하는 거예요. 뭐 L 우리 업체, H 제과, D 전자. 그때 당시에 광고료만 CF료만 3억 8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요즘으로는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정말 그때부터 핫한 스타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쇼 MC의 롤이라는 건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금 보면 아이돌 여자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짜여진 멘트,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하면 까르르 웃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정도. 저는 고현정 씨가 어떤 게 제일 기억나냐 하면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는데 방송이 끝나면 애국가가 올라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그게 사랑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고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나라를 저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구나 해서 저도 그 모습에 팬이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정용진 씨가 저 연예인이 누구냐 그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설도 있고, 신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2세에 해당되는 정용진 씨와의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모두 정략 은퇴하겠다는. 고현정 씨가 시집을 갔는데 그 동서들이 모여서 영어로만 얘기 안 된다. 주눅 들어있고 굉장히 우울해 보였거든요. 이미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또 막 돌았었거든요. 두 사람이 헤어진 게 각자 외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2년간 뭐 드라마, MC 이렇게 꾸준히 방송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991년에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작품을 시작으로 바로 김종학 감독과의 인연이 시작이 됐죠. 네, 여명의 눈동자라는 작품은 MBC에서 가장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드라마 1위로 꼽힐 정도로 아주 화제작인데요. 이 드라마 91년 MBC 창사 30주년 기념작입니다. 91년 당시에 무려 제작비가 72억 원이니까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드라마였고요. 여기서 고현정 씨가 맡았던 역할이 박상원 씨를 사랑하는 이중 스파이 역할이었어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 그 이 역할이 원래는 배종옥 씨 역할이었는데 분량 문제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벌어지다가 이 드라마 캐릭터가 캐스팅이 표류가 되고 있었는데 고현정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김종학 감독을 평소 좋아해서 지나가는 행인역이라도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역할이 덜컥 캐스팅이 된 거죠. 최시라 씨, 박상원 씨 이렇게 당대 최고의 스타들하고 한 작품에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요. 또 이 작품이 시청률 58%가 나왔는데 송지라 작가와 또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송지라 작가가 SBS 모래시계를 제작을 할 때 글을 쓸 때 고현정 씨를 전격 주역으로 캐스팅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캐스팅이 왔을 때 그냥 받아야 돼요. 전 단 한 번도 거절해본 그거를 적이 없어요. 거부해가지고 대타 인생이 스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절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요, 제가 굉장히 참 운이 좋은 게 네. 캐도남마도 제가 대타거든요, 사실. 제 인생이 대타 인생이에요, 여기까지 온 게. 예. 근데 나는 캐스팅 오면 다 받았어요. 시간 비우고 항상 이렇게 고용보험을 근데 지금 아침 모닝 뉴스쇼는 출연료가 적어서 안 할 거라고 자꾸 거절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 이제 뉴스를 거부하는 앵커네요. 돈의 맛을 봤거든요. 사실 아까 뭐 대타 얘기를 김현 말을 길게 하면 안 돼. 항상 본인이 이렇게 거절하셨던 것들이 먹어도 다른 여배우가 가서 그 대박이 났을 때 솔직히 좀 배 아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잠깐 지나간 역할이었다 했지만 저는 사실 고현정 씨의 기억이 나요. 그 박상원 씨랑 키스신도 있었고 진정한 씬스틸러로 좀 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가 저 정도 연기가 되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안 꿀리는 정도의 이런 오라가 있었어. 이런 걸 보여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고현정 씨 인터뷰에서 박상원 씨하고 키스신이 생애 첫 키스신이었다. 지금까지도 그 촉감이 기억날 정도로 강렬했다고 지금까지 인터뷰를 그때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드라마 장면 함께 보시죠. 난 안 가요. 영지 집에서 총질까지 했어. 무사할 것 같아. 아무리. 근데 여명의 눈동자가 어느 정도 화제였냐면 그 방송한 다음날 다들 여명의 눈동자 얘기만 했어요. 물론 모래시계가 귀가시계라고 대히트를 쳤지만 그 전에 종전에 히트를 친 건 여명의 눈동자죠. 그랬구나. 지금처럼 다시 볼 수 저는 근데, 없었으니까. 그 연기 최세성 씨 막 그 중국 산에 버려져가지고 막 뱀 뜯어먹고 막 이런 거. 최시라 씨도 최시라 씨.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막 그거 막 이렇게 철창 키스. 그렇지 철창이라 그러나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철조망 키스. 철조망. 철조망에서 막 키스하는 거. 그리고 저 즈음 때가 우리 드라마 스케일이 확 커지고 네. 달라지고 수준이 높아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가 감동적이었어요. 1991년도인데요. 이 한국 방송사에 좀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KBS와 MBC만 있었는데 SBS가 개국을 하면서 SBS에서 굉장히 드라마를 해외 촬영, 뭐 머나먼 송바강이든지 아니면 이런 제작비를 많이 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MBC에서 방어 목적으로서 만들었던 드라마가 바로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기억에 남는 촉감이 있는 남자, 키스 잘했던 남자. 한번 그러니까 아니 키스씬을 찍을 때는 서로 읊어주시죠.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키스씬 했는데 김출연 씨. 아 키스 잘했어요? 아우 그때 키스 진짜 잘했어. 나 뽑히는 줄 알았어. 뽑히는 줄 알았어. 야 이건 편집하면 안 된다 진짜. 이건 편집하지 마. 뽑히는 줄 알았어. 뽑히는 줄 알았어요? 그 영화에서 그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예. 카메라는 이쪽에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작품이었죠? 그게 휘청거리는 오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휘청거릴만 하네요. 그래갖고 거기는 박완서 감독이 그냥 막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 봐요. 네. 막 뽑힐 거 딸려 나갔어. 그러니까 감각을 떠나서 뭐 아프니까 그 통증을 지금도 느끼는군요. 반만 속이는 것도 가책이 되는 분이야. 민수 제발 날. 당신을 알기 전엔 난 외로웠어요. 여명의 눈동자는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고현정 씨의 대사 분량이요 좀 적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의 바다 이 드라마를 사실 고현정 씨의 연기력이 아주 돋보였던 그런 어떤 작품으로 저는 보고 그거를 싶거든요. 제가 한 5개월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고현정 씨는 어쩜 진짜 울어 그러면 그냥 탁탁탁탁탁 흘려. 야 어쩜 그렇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애가. 그런데 막 우리는 울면은 그냥 콧물 범벅이 되는데 콧물을 안 나고 눈물만 똑똑 예쁘게 똑똑 떨어뜨리고 과하게 안 해. 달기똥같이 똑똑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머 쟤는 어쩜 저렇게 우는 걸 잘할까 연기 잘할까. 근데 그때부터 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 몸도 관리를 하면서 살을 빼면서 얼굴에 크로잡이 들어가면 요런 데가 막
피부니 뭐니 막 이렇게 악 하고 깨밀고 싶을 정도로 이쁘더라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계속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엄마의 바다가 시청률이 51.6% 맞아요. 시청률이면 대단하다. 전 국민 2명 중에 1명은 봤다는 얘기예요. 대단하네. 네. 그래서 엄마의 바다에서 고조되더니 정말 최고의 정점은 따라라라라 SBS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정말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995년이었죠. 퇴근 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그 모래시계가 방영한 시간에 도로에 차가 없었답니다. 맞아요. 고현정 씨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는데요. 길거리에 나가면 그 시간이 되면 다들 본방송을 보기 위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가시계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고, 심지어 모래시계를 보지 않고 다음날 출근을 한다거나 학교를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에 잘 끼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기 그 정말 대단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포 사회에서도 한인 교포 사회에서 비디오샵에 가면은 그 모래시계가 거의 한 판이 전부 다 카피가 있는데 거의 오전에 가면은 다 빌려나 나가고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포 사회에서도 인기 해외뿐만 아니라 당시 SBS가 수도권에만 방송이 됐고 지방에 방송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지방에 사시는 분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역 대합실에서 모래시계를 보고 다시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가시고,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채널이 비디오 가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를 대여해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시청률이 64.5%, 정말 국민 드라마였죠. 실제로 정말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서 그거 서울역 대합실에서 보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물론 바로 오진 않았죠. 간 김에 명동 좀 돌고. 그러니까 내가 명동 좀 돌고 야구장 구경 갔다가 그렇게 내려.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엄마의 바다에서 상대 배우였던 최민수 씨를 모래시계에서 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최민수 씨가 엄청 잘 챙겨줬대요. 최민수 씨도 좀 성격이 그래서 호불호가 강해서 이렇게 좀 성격이 나올 때도 있는데 고현정 씨한테는 엄청 잘해줘가지고 추운 날 눈물 콧물을 직접 닦아줬다라는, 그 정도로 챙겨줬다는 소문도 있어요. 원샷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모래시계는 하도 명대사가 많아서 각각 간직하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최민수가 마지막에 처형장을 가면서 내가 두려워할까봐 두려워.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냐? 아니,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 봐. 지금 2015년도에 다시 리바이벌해서 한다 그래도 다시 히트칠 것 같지 않아요? 히트치지. 저 히트치지. 고현정 덕분에 카지노 그 딜러 직업이 아주 또 상품적인 인기를. 나중에 드라마 네, 우린 그 얻게 배경이 됐죠. 카지노가 될 네. 정도로. 고현정과 최민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난 좋아.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먹세계하고 이제 반대 계급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막장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명제를 재탕을 한 건데도 그렇게 감동을 줬다는 말이죠.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고영전 씨가 돌연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울었던 남성들 무척 많습니다. 아, 왜 이때 은퇴를 합니까? 진짜 막 가슴이 아픈데 이 고현정 씨가 이 모래시계 바로 이후에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신민석 기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일은 터졌죠. 그 드라마가 95년 초였는데 94년도 7월에 이미 발표를 했죠. 그 약혼을 발표하면서 그 모래시계가 끝난 다음에 결혼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은퇴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그런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누구냐가 더욱 충격이었는데 삼성가로 보자면 외손자니까 재벌 3세
신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2세에 해당되는 정용진 씨와의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됐던 사안이었고 약혼, 결혼, 은퇴를 거의 동시에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고현정 씨는 그만큼 떳떳하게 자신이 선택한 남자하고 교제를 하고 싶었다 그러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모래시계를 그 했을 무렵에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고현정 씨가 좀 촬영 현장에 늦기도 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방송 작가분이 회고를 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고현정 씨가 정용진 씨하고 열애 중이다, 사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래시계가 한참 막 국민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귀가시계가 되고 뭐 이랬을 무렵에도 고현정 씨는 그걸 체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촬영 현장에서 스케줄 다 하고 나면 바로 정용진 씨 만나서 데이트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밖에서 자신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제 모래시계가 촬영이 끝난 다음에 뒤풀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동료 연기자들이 너무 아쉬워했대요. 그래서 시집 가서 잘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현정 씨가 다니면서 일일이 잘 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김종학 PD만큼은 너 시집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현정 씨가 눈물을 막 흘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그 정용진 씨가 얼마나 이제 고현정 씨를 사랑했는지, 그 다음에 또 고현정 씨가 얼마나 정용진 씨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품에 안겼는지 그 기자들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그 지리산 노고단에서 그 고현정 씨가 지는 석양을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장면으로 이제 엔딩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마지막 촬영 현장 공개였기 때문에 기자들을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고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차로에서 이제 노고단 산장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그 정용진 씨가 준비한 찝차에 그 고현정 씨를 태워서 그 포일 드라이브로 쭉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 기자들은 굉장히 미끄러지는 버스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서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딱 찍고 나서 김종학 감독님이 이제 컷 오케이를 외쳤을 때 정용진 씨가 준비해놨던 그 캐시미어 담요를 고현정 씨에게 딱 덮어주면서 가슴 품에서는 서양 사람들 많이 가지고 다니는 위스키 그 스테인레스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고현정 씨에게 수으니까 한 잔을 딱 따라주는 모습을 하면서 영화다. 안아주는데 그 장면이 더 그 기자들에게는 그 모래시계의 마지막 장면으로 멋있다. 기억을 하고 있죠. 난 진짜 정용진 씨 밉습니다. 왜요? 하여튼 뭐 제가 좋아하는 또 이 고현정 씨를 이렇게 사로잡아버린 정용진 씨 밉습니다. 도대체 이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요, 그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그 외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고 이병철 선대회장께서 3남 3녀를 두셨는데 막내딸이 이게 이명희 현 신세계 회장님이십니다. 그 외아들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재벌 3세이자 신세계 2세인 건데요. 1928년생이고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호남형이세요. 그리고 오랜 동안 헬스를 하셔가지고 체격이 건장한 스타일이시고요. 자신의 뭐 IT 기기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걸 SNS에 공개하면서 대중과도 소통을 또 많이 해서 그런 것도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또 이제 재벌 2세이긴 합니다만 그 후계자가 좀 빨리 된 편인데 경제계에서는 그 솔직하고 담대한 성격 때문에 제 후계자로 빨리 발탁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배우 이제 고현정 씨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정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 수업을 그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후계자로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또 받았고 2008년에는 이제 나이 38살 때 드디어 이제 그 부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산 가치는 그 9,079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훈남 재벌 3세와 톱 여배우의 만남은요. 왠지 좀 더 특별했을 것 같다는 상상이 가는데 당연히 아무래도 정용진 씨 측에서 대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맞습니까? 두 사람 만남은 1993년 12월 26일 뉴욕에서 이뤄졌다고 해요. 네. 고현정 씨가 어머니하고 미국에 있는 친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 와중에 브로드웨이의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공을 딱 그 브로드웨이 극장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좀 실내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때 호련히
정영진 씨가 흑기사처럼 쫙 나타나서 그 자리까지 안내를 해줬고 그게 너무 고마워갖고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끝난 후에 고현정 씨가 저녁을 사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만나다가 1994년 6월 중순에 이제 정영진 씨 부모님에게 고현정 씨가 인사를 드리면서 급진전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갑수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서 아유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우 사인 한 장 해드릴까 이러고 끝나는데 그렇지. 제가 밥을 살게요 밥을 이런 거 자체가 정용진 씨가 무지하게 고현정 씨를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너무너무 그 여자를 좋아하니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직접 들었습니까? 시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정 회장님한테. 네. 직접 들었어요. 팩트네요. 두 분은 어떤 관계인데? 저 그 자주 조금 이거 했어요. 한잔하는. 드링킹 하시고 이번에 신세계 VIP 그 달력 받으셨겠네요. 카드를 줬어요. 근데 그걸 카드를 가져가면 몇 프로 DC해 준대요. 네. 그것도 체크를 해요. 얼마나 구두쇠 양반인지. 그 김영자 씨 이번에 올해는 몇 번 안 왔습니다. 딱 한 번 왔나? 이러고서 이걸 또 체크를 해요. 세계 굴지 그룹 재벌 3세 그리고 당대 최고의 톱 여배우의 결혼식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벤트였을 것 같은데요. 잊을 수 없죠. 네. 1995년 5월 24일 그녀는 품절녀가 됐는데요. 네. 25살이었고요. 고현정 씨는 어리다. 남편 정용진 씨는 28살이었어요. 3살 차이잖아요. 네, 고현정 씨가 이날 그 화려하기보다는 속세를 떠나는 그 성직자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 목에 괜찮은 칼라가, 표현이네요. 예, 칼라가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아는 하지만 약간 금욕적인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차이나 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굉장히 의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좀 답답해 보이죠. 이거 저희 시어머니께서 골라주신 드레스예요. 예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현정 씨가 결혼식 때 받았던 그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고 그 남편과 결혼해서 일주일 동안 유럽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서울 장충동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네. 탤런트 고현정 씨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외조카인 정용진 씨가 오늘 양가 가족과 친지, 동료 탤런트 등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촉을 백했습니다.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뭐 다른 것들을 그 배경을 보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 없이 결혼했다는 소리가 가장 억울한 부분이다. 이것을 해소하고 싶다. 네, 저 너무 좋아했었어요. 유머 있는 거. 굉장히 세련된 유머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착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 많이 좋아했어요.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다. 반드시 행복했어야 할 이 두 사람. 안타깝게도 결혼 초부터 이제 악성 루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혼 2년 만에 1997년 첫 번째 불화설이 돌게 되죠. 네, 그 무렵쯤에 2년 차 접어들었을 때 이제 고현정 씨하고 이혼에 대해서 서로 위자료 문제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다. 고현정 씨 측에서는 60억을 위자료로 제시했다. 시댁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고현정 씨에게 어떻게 60억을 요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기싸움, 위자료 갖고 기싸움 한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측근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이제 취재진들이 많아졌죠. 특히 이제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들도 직접 해서 일본에 있는 고현정 씨하고 내가 통화도 했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종학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뭔가 불행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악성 루머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잘 살고 있다, 불화라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종식을 시켰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루머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대중들의 눈에서 안 보이면 더 소문이 나는데 워낙 겨누해서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또 아예 이들 부부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소문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용진 씨가 이제 그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삼성사의 한 주재원으로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일본에 있었는데 이렇게 국내에 아예 없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들을 두고 막 여러 가지 소문이 돌다가 결국 불화설까지 돈 거였겠죠. 근데 그리고 9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고현정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되는데, 아침에 이제 그
시아버지가 출근하는 모습을 배웅하는 고현정 씨의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당차고 카리스마 넘치는 고현정 씨와는 정반대에 좀 아침이다 보니까 부시시한 얼굴이기도 하고 좀 초췌하고 약간 그냥 뭐 어느 며느리나 그렇듯이 시아버지 배웅하는 그런 좀 일반적인 평범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그 사진이 큰 충격을 불러모았었죠. 네, 고현정 씨가 그 사진 보셨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고현정 씨가 부시시한 것도 하겠지만 그 표정이랑 자세가 마치 주눅 들어있고 혼나는 학생처럼까지 보였어요. 굉장히 우울해 보였거든요. 고현정 씨가 결혼하고 나서는 그 묻 여성들에게 더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된 계기가 뭐 어머 재벌가는 어떻게 살까? 저런 여자가 시집가면 어떻게 변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잡지를 넘기면 대충 이렇게 보는데 고현정 씨 나온 거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터뜨리고 이제 다 읽었는데 요리 수업을 받으러 가끔 이렇게 사진이 찍힌 모습 보면 살이 많이 쪄 있었어요. 그 참 얼굴도 좀 피곤해 보였고 그래서 살기가 좀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었는데 방송 작가 친한 분한테 결혼 1년 후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갑갑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재벌가 며느리의 삶은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고현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주변을 살필 경황이 없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고현정 씨가 1998년과 2000년에 아들하고 딸을 연달아 출산하면서 이 불화설은 잠잠히 조용히 사그라졌죠.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고현정 씨 부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이들 부부의 불화설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네, 두 번째 불화설이 결혼 7년 만에 또 생기게 되는데요. 2001년이고 고현정 씨가 그 31살 때 이야기인데요. 미국 보스턴으로 갑자기 유학을 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유학을 간 게 그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외 접촉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그 아이 양육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유학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갖 또 억측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현정 씨가 그 이혼을 대비하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난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세계 측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내놨었는데 당시에 그 신세계 이명희 그 회장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고현정 씨를 일부러 유학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아들 정용진 씨가 곧 그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내조를 위해서는 경영학을 배워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유학을 추진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명희 그 회장께서 한남동 그 시댁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거기서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내가 지금 키울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더 이상 공부할 시간도 없고 지금 떠나야 된다. 아이는 내가 잘 맡겠다라고 고현정 씨 설득해서 이제 보냈다는 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였는데요. 또 공교롭게 그 유학을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뭐 정해진 기간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마치지 못하고 또 귀국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학을 중도에 어찌 보면 포기한 꼴이 됐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그 사전에 그 이명희 회장이 경영의 일선에 이제 그 뭐 내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가능성마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 경영과 유학은 시어머니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유학에서 돌아와서 고현정 씨가 2002년도에 고려대 영문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낼 때부터 수수한 모습으로 청바지를 입고 서류를 접수시키고 구술 시험에도 며느리 그 재벌가 며느리 닿지 않게 굉장히 수수하게 와서 시험을 받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내가 이 진학한 사실이 한간에 알려지면 못 다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흘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언론에 노출이 되자마자 수강 신청도 못하고 휴학계를 내버리고 뭐 진짜 유야무야 돼버렸죠. 이 고현정 씨가 영어만 배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림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현정 씨 집에는 항상 그림이 걸려 있고 또 때가 되면 그림이 또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타이에 의해서 그림을 보고 관심이 있었다가 점점 자기가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받은 영감을 무용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드라마와 퍼포먼스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시댁 측에서는 이 자기의 며느리가
그렇게 되면은 학교를 다니는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또 언론에서 많이 알려질 것이고 또 일반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현정 씨가 그런 학업의 꿈을 접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래저래 피곤하네요. 적으로 한 여성으로 봤을 땐 참 안 된 게 소문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새로운 그 가족을 꾸려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대외적으로 소문이 무성했잖아요. 또 가장 좀 이렇게 곤욕을 치렀던 소문이 그 2002년 하반기 무렵에는 모 주점에 그렇게 자주 오더라. 뭐 밤만 되면 동료들과 뭐 친구들과 온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무성하다가 실제로 목격담이 기사화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고 그게 이제 11월 무렵이었어요. 근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002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남동 부근에서 홀로 그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냈는데 그 피해 입으신 분이 난 제대로 여기에 대해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2차 곤욕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날 그 사고 난 시간이 그 12월 25일 새벽 4시 반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고현정 씨가 새벽에 왜 집에서 나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억측들이 많았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엔 그 불공을 들이러 가는 길이었다. 한 번 시작된 불화설은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경의 조짐을 보인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 같은데. 네, 바로 뭐 지금 와서 보기에 이제 이혼 바로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기도 한데 2003년 11월 13일 새벽 3시에 한강 그 고수부지에서 외제 차량과 함께 그 차량이 그러니까 차반에도 1억 한 7천만 원짜리 차량이었고 그 안에 있던 뭐 현금이나 명품 가방 해가지고 그도 한 850만 원 정도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한밤 한강 둔치에서 유명 탤런트였던 고현정 씨의 고급 외제 승용차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던 용의자 2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24일 밤 서울 잠원동 한강 둔치. 유명 탤런트였던 고현정 씨가 시동을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당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의전 차량인 시가 1억 7천만 원짜리 포르쉐 승용차 안에는 현금과 수표 550만 원과 엔화 10만 엔, 2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각난다 그게. 야 맞아. 자 이제 고현정 씨의 주장은 뭐냐면 강남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그 대리운전자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한강고수부지에 갔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굉장히 의혹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죠. 첫 번째, 도난을 했던 그 범인들은 잡혀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시간을 밤 11시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고현정 씨는 새벽 3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밤 11시와 새벽 3시는 좀 굉장히 차이가 크죠. 뭐 물론 그런 시간은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3시 한강을 갔는지 또 하나는 함께 동승했던 사람이 정말 대리기사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이런 의혹이 많았었고요. 몇 가지 소문들이 불거지니까 또 고현정 씨 측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는데요. 좀 그 시간이 틀린 부분은 신고 시간과 도난당한 시점을 착각을 해서 도난당은 11시인데 신고한 게 그 다음날 오전 3시여서 약간 착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동승했던 사람이 대리운전자인 이분에 대해서 약간 말을 약간 달리 했는데 남편들과 그 지인들 모임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는데 남편은 다른 데 이 차를 가고 이제 대리로 따로 가야 되는데 그 우연찮게 지인이 있어서 지인이 차를 몰고 귀가하던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돼서 한강 고수부지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보니까 차가 없어졌다 이렇게 또 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승했던 남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온갖 구설이 좀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연찮게 한 남자 배우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그 남자 배우를 직접 만나가지고 너무 궁금해하고 물어봤어요. 과연 고현정에 동승했던 남자가 당신이냐. 근데 그 배우 역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난감했었는데 자기는 결코 아니라고 항변을 했었습니다. 이 소문이 막 회자되면서 그 시어머니가 대노했다고 뭐 정말 팔팔 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미스코리아 출신의 톱 탤런트로 활동하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갔던 고현정 씨가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이혼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였다며 신청 2시간 만에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고 씨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고 15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재벌가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대중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고현정 씨의 외제차 도난 사건 발생 일주일도 안 된 6일 만에 2003년 11월 19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 9년 만인데요.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고현정 씨가 33, 정영진 그 부회장이 36인데 이혼하는 과정 협의 이혼으로 했는데 변호사들이 대리를 해가지고 각자 나가서 2시간 만에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버렸어요. 그 위자료 명목으로는 고현정 씨가 15억 원을 받는 걸로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그 전까지 뜨거웠던 그 소문이 어찌 보면 실체로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이혼했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온갖 그 구설을 확인하기 위한 그 취재가 이어졌는데 당시에 그 서초동 쪽에 고현정 씨 저기 본가가 있었는데요. 그쪽에 기자들이 다 몰려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얼마 전부터 조금씩 짐이 그 집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다가 19일 날 이제 그 이혼 사실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큰 차 2대가 와가지고 나머지 짐을 다 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중한테 이게 알려지게 되고 또 세간의 관심을 받을 거를 예상을 해서 조용히 이제 칩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혼을 한 것만 해도 그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클 텐데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이혼 이후에도 결혼 생활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떠돌아서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가 뭐 있을까요? 이제 뭐 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았지만 뭐 친권은 뭐 대부분의 경우처럼 그 아버지가 가져가고 양육권은 많이 엄마가 가져오는데 아무래도 재벌가이기 때문에 양육권이 간 것도 뭐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크게 문제가 있는 부모라는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혼을 해도 면접 교섭권은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이 몇 살이 될 때까지 뭐 못 만나는 거가 조건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고현정 씨가 아이들을 못 만나고 지낸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많은 루머와 소문들이 제 추측에는 아마 그런 면접 교섭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또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확인 안 된 루머가 더 고현정 네. 씨를 옥죄였던 것 같아요. 더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그 왕따설이 조금 파격적으로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초부터 딱 적응하려고 신혼생활 들어갔는데 자신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를 해서 그래서 영어 배우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좀 능숙하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식구들이 뭐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왕따설이 되게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잖아요. 고현정 그런 얘기 참 우리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현정은 그쪽 집안에서 왕따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영어로만 얘기하고. 영어로만 얘기하고 뭐 어떤 분들 예 불어로만 얘기하고 전혀 아니에요. 혼자 소외 당하면서 뭐 그런 아니에요. 들었죠 그 얘기는. 그럼요. 예. 그분들이야 다 좋은 교육을 진짜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유치하게 사람 앞에 놓고 영어로 얘기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처가 쪽, 그 고현정 씨 친정 쪽에 빙수 그거 신세계 백화점 아이스케이크 그거 근데 가게 준 그것도 거. 소문이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광주 그 신세계 백화점에다가 옷 매칭에다가 그 빙수 가게에서부터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주고 부모님을 여기 서울에는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사셔라. 사돈인데 그렇게 사셔라. 얼마나 그랬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오지 마라. 그런 소문이 그런 소문이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또 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게 각자의 외도 때문이었다 이런 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뭐 고현정 씨 그 외제차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옆에 탄 남자 2명의 그 유명 배우가 거론이 됐었고 또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구나 다 알만한 탑스타 K 그 여배우하고 엄청나게 소문이 막 많았어요. 예, 뭐 모이기만 하면 그때 그 얘기를 저희 그 아줌마들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양쪽에서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는 그냥 뭐 아니다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어쨌든 그 외도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섰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문 저도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백은영 기자님. 네. 그래서 이제 이혼 이후에 고현정 씨가 편당 회당 그 출연료를 2천만 원 받아요. 그리고 CF도 편당 서태지 씨가 당시 8억이었는데 고현정 씨 10억을 받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혼 위자료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혼의 책임이 고현정에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돌았고요. 또 고현정 씨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굉장히 유명한 S커피 전문점에 운영권을 한 50%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는데
사실인즉슨 이 운영권이 미국 본사와 그리고 신세계 쪽에 50대 50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권을 고현정 씨한테 넘기려면 본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무근인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위자료를 두고 더 큰 소문은 사실은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인 놀이시설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 대형 마트 체인을 받았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그 놀이공원은 그때 보기엔 삼성 계열사의 작은 놀이공원이었지만 그게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상속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였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그 놀이공사를 준다는 얘기는 삼성그룹 전체를 준다라는 내용인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헛소문이 돌았던 거였고, 지금 보면 신세계가 가장 주력 사업이 된 대형마트를 준다는 거 역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소문 중에 하나가 좀 그래도 좀 근거가 있었던 게 압구정동 로데오골에 있는 건물을 하나 줬다라는 소문이 있었었고, 그래서 건물이 사실 이제 좀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신세계 소유였는데 지금은 개인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건물 준 게 아니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뗐던 등기부등본인데, 야, 그걸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준비해 오신 거예요? 2002년도 7월 달에 매매가 됩니다. 그 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소유주였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고현정 씨는 아니었고 제가 누군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어디 대기업에 있는 임원 부부가 부부 명의로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현정 씨랑 전혀 관계없고 다만 신세계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고현정한테 간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던, 소문의 근거는 있었던 거예요. 등기부등본 때문에 이렇게 팩트를 정확히 그러니까 김대호 소문이었어요, 기자님 잘못. 네. 좀 배우세요. 이오빠한테 배운 겁니다. 돈 주고 떼면 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배우셨어요? 결혼 생활 내내 수많은 루머 그리고 불화설 이런 거에 시달렸던 고현정 씨, 결국 이혼 조정 신청서에 접수하자마자 2시간 만에 꽝꽝꽝 8년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혼 이후에도요. 그런데 고현정 씨는 온갖 추측 그리고 루머로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데, 고현정 씨는 이혼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혼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컴백까지 한 1년 동안이 이제 그냥 고현정 씨 얼굴만 봐도 특종이던 시절이었었는데, 그 당시 1년간 행보를 보면 이제 우선은 이혼은 그렇게 뭐 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건 그 고현정 씨 집안의 준비인데요. 빌라를 이미 비우기 시작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을 이미 구해놨었고요. 그 다음 그해 이제 한 12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다시 이사를 하는데 고현정 씨는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전세 얻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이제 연예계 컴백에 대한 준비가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그 컴백할 당시에 소속사였던 지금 이선희 씨, 뭐 이승기 씨 이런 분들이 있는 후쿠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를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 후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분이랑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고 여자 대표분이신데, 그 친분 때문에 아예 집도 이렇게 맞은편에 구했고, 그 당시 고현정 씨는 그 집에 살면서 외부에 다니기 애매하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이선희 씨가 살고 있는 그 소속사 대표의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고 하고요. 이 당시 취재하면서 가장 좀 황당했던,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오해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 등기부등본을 떼다 보면 되게 예상의 뭔가가 나올 때가 많은데, 그 동부 이천동에 살았던 그 전세로 살았던 그 집이 이제 전세계약이 끝내고 원래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인데 먼저 이사를 한 거였죠. 그럼 이제 그 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 명의가 이명희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혹시 뭐 그 집을 그 시어머니가 얻었나 했더니 동명이인이더라고요. 근데 취재할 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왜 이 집을 이명희 씨가 전세를 얻었지라는 생각을 했기 동명이인인 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틀리니까 앞자리 나오잖아. 그게 그 당시 취재하다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명희 회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요? 앞번호? 나이 몇 년생은 나오는데 그게 한 10년도, 그러니까 이분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2003년도 이혼 후에 두문불출했던 고현정 씨가 이제 아픔을 이겨내고요. 다시 새롭게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현정 씨 복귀를 응원하고 기다렸을 텐데요. 거의 10년 만이잖아요, 복귀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매몰차게 제가 갔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혹시 왔을 때 이렇게 무한 안주시고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하려고 한다든가 뭐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어라든가 뭐 그런 마음 정말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 뿐입니다. 인생의 제2의 봄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자하면서 가장 컸던 기자회견이 나훈아 씨 루머 해명 기자회견이었어요. 예. 두 번째가 고현정 씨 컴백을 발표하는 이 드라마 봄날 제작 발표였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진이 씨하고 조인성 씨 당대 최고의 스타가 출연했었고 또 그 당시 굉장히 컸던 스타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던 연예기획사가 드라마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작품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초반에 이제 그 고현정 씨는 실어증 환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여 년 만에 연기 컴백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어증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여전히 잘하는구나. 또 하나는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저 끼를 어떻게 감추고 10년을 살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첫 시청률이 27.8%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대박 드라마가 됐죠. 남자 기자라 이런 팩트만 기억을 하는데 우리들은 눈빛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 맞아. 어쩜 저렇게 어려 보일 수 있는지. 부식이나 났는데. 소문에는 이 사이즈까지 줄여서 어쩌면 이가 애기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에 초점이 많이 갔죠. 특히 변하지 않는 미모. 말씀하셨던 게 치아 성형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과거에는 좀 풍성한 머리 스타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컴백하고 나서는 생머리, 긴 생머리였잖아요. 거기다 얼굴살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더 많았고 궁금해했었죠. 어떤 옷을 입고 나왔을까? 한때 재벌가의 며느리였으니까. 근데 눈빛은 웃고는 있는데 왠지 좀 슬픈 그런 눈빛을 담고 있어서 좀 짠해하면서 기사 썼던 기억이 나는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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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그 변치 않는 연기력 그리고 아까 오영희 선배님도 얘기한 그 주부 시청자들은 아니 10년 동안 뭘 했길래 피부가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늙어서 상대 역했던 조인성 씨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였는데 거의 차이가 아예 안 났어요. 고현정 씨가 워낙 동안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의 말들이 많았었는데 가장 재밌었던 거는 그 고현정 씨와 조인성 씨 열애설이 나온 건데요. 그 당시 할 때 이제 그 나이가 고현정 씨가 35이고 조인성이 25이었는데 10살 차이로 이제 열애설이 날 정도로 고현정 씨가 동안 외모였고요. 또 이런 소문이 불거지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쿨하게 대응을 했어요.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고현정을 두고 상담을 받는 수녀님 같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고 또 이제 고현정 씨 평소 스타일이 굉장히 좀 쿨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뭐 누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큰형님 같이 그 고현정 씨를 이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색깔이 불거졌고 양쪽 다 굉장히 좀 시원하게 거기다 해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촬영할 때가 겨울이었었대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촬영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막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고구마 군방 같은 거 먹고 막 그랬는데 두 사람은 키스신을 해야 되니까는 더구나 10살 연상의 그 선배하고 하려니까는 그 조인성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끙끙대고 군밤은 있으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오징어가 있었어요. 군오징어. 그러니까 예. 오징어가 겨울에 좀 심하지. 군밤하고 땅콩하고 군오징어는 네. 원래 새 같이 가요. 예. 근데 같이 먹으면 냄새 안 나요. 그래요. 조인성 씨는 그래서 먹지도 고현정이 못하고. 딱 생각한 게 인성이한테 인성 알라봐 딱 부르더니 저 오징어 같이 먹고 너도 닦지 말고 나도 닦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럼 서로가 냄새 똔똔이야. 똔똔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쿨하게 그냥 좌중으로 웃겼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드라마 봄날에서는 이 실어증에 걸린 섬처녀 역할을 해서 감동을 줬는데 후속작에서는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캐릭터로 등장해서 새로운 또 연기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바로 MBC 드라마 명작이죠. 네. 여우야 뭐하니. 제가 출연했었습니다. 여우야 뭐하니. 예, 거기서 제가 이제 고현정 씨의 절친이고 천정명 씨가 저의 남동생인데 저희 둘이 9살 차이가 나서 제가 엄마처럼 천정명 씨를 기른 누나인 거예요. 10년 만에 복귀한 작품이 봄날에서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털털하신 거예요. 머리도 짧게 커트를 그 트레이드 마크인 긴 생머리를 딱 자르고 늘 가죽 점퍼에 운동화 신고 출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대기실 같이 쓸 때도 그렇게 짧은 이제 단발 같은 카투머리를 하셨는데 나 새치 올라왔지 선영 씨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냥 뽑아드릴까요? 뽑아줘 그렇게 엎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 천하의 모래시계 고현정 씨가 내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두피를 내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검은 머리 뽑을까 봐 달달 떨면서 해봤는데 이 드라마로 또 완전 180도 이미지 변신을 하면서 이 드라마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천정면 씨하고 배역에서도 9살이었고 실제로도 나이 차 꽤 많죠. 예, 꽤 많이 나는데 9살 차이가 났는데 그 드라마에서 키스신이 굉장히 실감 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키스신 때문에 그 처음에 이제 스캔들이 나기 시작했는데 천정명 씨가 뭐 어디 나와서 내 이상형은 고현정 씨다 이러고 실제로 자기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뭐 술자리나 이런 데 많이 불렀다고 해요. 고현정 씨가 이제 술자리 많이 어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거설까지 같이 산대더라. 제가 기억나는 게 친구들이 저만 보면 야, 너 방송국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둘이 같이 산다면 그 얘기를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를 여태까지 14편을 했는데 스캔들이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근데 이렇게 찍을 때마다 상대 역과 9살, 10살 연하남과 스캔들이 나는 것도 나는 솔직히 부러워. 능력인 것 같아요. 핫한 배우들과 조인성, 천정면 씨가 그 뜨거운 키스신을 할 때 과연 어떤 여자가 행복할까?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너 같으면 드라마 안 봐. 저랑 우리 형제 누님하고 그 드라마 만약에 찍으면서 핫한 키스를 진짜 여러 번 하면 또 엔진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둘이 사랑에 빠져.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사랑에 빠져. 사람 그리고- 나름이에요. 저 성동일 씨랑 10번 찍었는데 키스씬 아무 감정 없어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정면 돌파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연애는 천정명하고 하고 결혼은 조인성하고 하고 싶다. 그 라디오 DJ가 딱 한 거예요. 그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깨 통큰 큰 누나, 큰 형님 같은 담대함이 남자한테 좀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너무 재밌으면 그래 맞아 인성아 그거야 결혼하자 야 뭘 많은 소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조희정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긴 쉬운 여자 싫어. 천정명 씨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런 거, 뭐 루머 이런 거 신경 안 씁니까? 안 무서워요? 두려운 것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어떻게 상해를 입혔다. 뭐 어떤 그런 류의 루머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욕도 또 많이 먹을지 모르겠는데 배우들이 특히 여배우들이요. 너무 음지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고현정 씨가 다시 복귀한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준 이 작품이 바로 이거라고 봐요. 선덕 여왕에서 미실 역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아예 이건 타이틀롤이거든요. 그 드라마 이름이 여자 주인공의 배역 이름인데 그럼 불구하고 결국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선덕여왕이 아닌 미실로 끝났죠. 최근에 그 왔다 장보리가 왔다 연민정이 된 거랑 비슷한 효과였는데 이 당시에 뭐 시청률이 최고가 5% 가까이 나오기도 했었고 연말에 연기대상에서도 뭐 주인공이었던 선덕여왕이 아닌 미실 역할을 했던 고현정 씨가 받았었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현정 씨의 평소 모습 뭐 털털하다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어떤 고현정이라고 하는 배우의 그 평소 모습이 가장 잘 좀 들어가 있는 배역이 아니었나. 그래도 더 큰 인기를 얻었던 걸로 이렇게 풀이되는 그런 작품이었죠. 수상소감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언급 이렇게 살짝 하다가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거 이제 기사 쓰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마음이 굉장히 짠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존재를 기억을 할 수 있게 좀 버텼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연기 생활 하면서도 늘 갈증하고 있구나, 갖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2009) MBC 연기대상 대상 선덕여왕의 고현정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하여튼 2009년
선덕여왕에서 미술역을 맡으면서 처음 하는 사극이었고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도 주시고 또 이렇게 드레스도 입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도 보고 있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톱 여배우지만 엄마잖아요. 그쵸. 고현정 씨가. 그것도 두 아이의 너무너무 사랑했던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한테. 어떻게 아이들을 그냥 이혼 직후부터 아예 보지 못한다는. 그리고 그 나이가 한참 엄마를 찾을 나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고현정 씨도 아이들을 아주 사랑했던 엄마셨을 거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 굉장히 대단했을 것 같아요. 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기는 합니다만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은 했습니다만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게 성사가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첫째 아이가 6살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유치원생이었죠. 근데 유치원 다른 그 학부모들이 이 고현정 씨가 그 첫째 아이를 그 만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의 생일 파티에 그러니까 정용진 씨와 고현정 씨의 아들을 초대해요. 초대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이제 고현정 씨를 그 시간을 통보해줘서 살짝 만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무산됐었다는 그런 소문이 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는 대배우가 결혼을 은퇴했다가 다시 이제 오니까 복귀한다. 뭐 당연히 얘기가 뭐 무성하게 나오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30살짜리 애들이랑 이제 찢어서 나오니까 거의 10달 이상 거의 죽을 듯한 시간을 보냈대요. 매일 곁에 끼고 있던 애를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연락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아이 못 보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서부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피부 관리를 하러 갔었는데 체중 관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간도 못 자는 날이 굉장히 많대요. 아직도, 최근도.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의 고통이 정말 크지 않나. 지금도 굉장히 많이 운다 그래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지 그렇겠어요. 않겠느냐마는 허구한 날 문 때만 되면 큰 눈물로 지댄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못 만나는지는 재벌이기 때문에 못 만나는지 다른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어요. 왜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말 면접 교섭권을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잔인한 거죠. 아이 엄마인데. 고현정 씨의 끔찍한 아이 사랑은 뭐 많이 얘기가 되죠. 사실 그 외출을 잘 안 했었는데도 유치원 학부모 모임은 정말 꼬박꼬박 나갔고 또 아이를 위해서 한남동에 이렇게 생일 파티도 늘 열어주고 또 뭐 유명 아동복 브랜드 신상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쁜 거를 아들하고 딸에게 사주고 기뻐하던 모습.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을 보러 갈 때도 자기는 찍혀도 아이만큼은 찍지 말라고 그냥 뭐 이렇게 또 막 요청하고 보호하고 이런 그 애미로서의 그 마음은 정말 누구나 다 이해가 되잖아요. 자식 가진 부모라면. 예.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분은 정말 같은 여자로서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숯검댕이가 돼 있겠네. 숯검댕이. 고현정 씨도 그 아이 때문에 심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아이들 생일이 있는 그 몰려있는 5월 달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 되면 뭐 아이들한테 흔하게 선물도 해주고 그런 때잖아요.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때는 고현정 씨한테 말을 안 붙일 정도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얘기도 또 있었고요. 또 2005년에는 또 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고현정 씨가 어찌 보면 그 모성애로 얼마나 갈등을 겪고 있는지 이런 얘기가 불거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한 그 대형 병원 응급실에 고현정 씨가 실려가가지고 음독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음독이 뭘 했는지 조사됐다, 검사됐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약을 먹었다 이런 소리 파다하게 퍼졌었거든요. 근데 고현정 씨 측에서는 그때 폐렴 증상이 심해가지고 약을 먹은 것뿐이라고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그 우울증이 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그만큼 모성애 때문에 심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현정 씨 아들 취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학교 명문초등학교였어요. 이 학교 후계지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기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월등히 큰 한 아이가 눈에 띄어가지고 와 정말 잘생겼다. 딱 봤더니 알고 봤더니 고현정 씨 아들이었어요. 엄마 닮았나? 키나 이런 골격 같은 거 둘 다 엄마 아빠 둘 다 크니까 잠깐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대인관계나 성적도 굉장히 좋아서 정교 회장을 맡을 정도로 공부를 또 잘해요. 인천의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2011년도에 그 정영조 씨가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동생과 함께 지금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둘의 나이는 18살, 16살이죠. 저는 멀리서 그 다니는 영어학원에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매너가 좋고 애들이 구김살이 없고 정말 귀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인성도 좋고 다들 칭찬하는 아이로 정말 잘 자랐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고현정 씨 이혼할 때 소문이 많이 돌 때 이제 소문 중에 하나는 몇 살 때까지 안 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큰애가 벌써 이혼한 지가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큰애가 곧 성인이 되네요 이제. 그렇다면 그때 그 막 이혼할 당시에는 어머 몇 살까지 못 본데 했던 그 시간이 벌써 거의 다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가지고 고현정 씨가 아이들을 만날 날도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때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말로 얘기하고 어찌됐든 다 변명이 될 테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TV라는 게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특이한 상황에 특이한 저의 사랑이라고 애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